안녕하세요. 책 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책을 읽었으면. 지은이는 펠리파 페리, 예술가, 심리치료사, 프리랜서 작가, TV와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 가디언의 고민상담 칼럼니스트이다. 영국에서 태어나 미술을 전공하고 심리치료 전문가로 활동했다. 오래전부터 자선단체 사마리탄즈에서 우울증과 자살 예방 상담을, 레드 매거진에서 독자의 고민 상담을 하고 있다. 페리의 베스트셀러인 나의 부모님이 이 책을 읽었더라면은 2019년 출간되어 45개국의 언어로 번역됐다. 우리는 누구나 어렸을 때 초기 환경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신념 체계와 적응 방식을 개발한다. 보통은 자신이 어린 시절에 형성한 관점을 토대로 신념 체계에 따라 움직이고 결정을 내리며 사람들을 대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다. 나이를 먹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세상을 더 경험하게 되면서 이러한 신념 체계와 대응은 도움이 되는 대신 오히려 우리를 오래된 사고 패턴과 행동 패턴에 가둘 수도 있다. 자기 인식은 지도에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 것과 같다. 출발점을 모르면 목적지로 가는 방법을 찾아낼 수 없다. 내가 세상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떻게 화가 나는지, 타인에 관해 어떤 가정을 하는지, 자신과 어떻게 대화하는지 배우는 것은 중요하다. 내가 어떤 행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깨닫기 전까지는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처음 상담받을 때 다른 사람에 관해서만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 나는 그들에게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어도 자신은 통제할 수 있다고 말한다. 많은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반응하고 대응하는 방식을 바꿀 힘이 있다. 우선순위와 신념 체계, 습관적인 대응을 바꿀 수 있다. 변화에는 시간이 걸리고 새로운 습관을 들이려면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는 생각하는 것보다 자기 삶에 훨씬 더 큰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 특히 우리에게는 자신의 정신과 정신이 향했으면 하는 방향을 통제할 힘이 있다. 가장 무력할 때에도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몸을 움직이고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을지 선택할 수 있다. 때때로 우리는 잘못된 질문을 던질지도 모른다. 우리는 끊임없이 왜라고 묻는다. 인간은 의미를 만들어내는 존재이며 서사를 갈망하기 때문이다. 왜 그 사람은 나와 헤어졌을까? 왜 우리 아이는 말썽을 부릴까? 왜 나는 이렇게 불행할까? 이런 질문에 담긴 강한 감정은 모두 왜에 집중하는 데서 기인한다. 하지만 왜라는 질문은 유용하지 못할 때가 많다. 해결책은 보통 어떻게에 있다. 내가 관심 있는 것은 당신이 지금 느끼는 감정을 어떻게 느끼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사랑하고 다투고 변화하고 자족감을 얻는지다. 나는 심리치료사로 일하면서 사람들은 자신만의 시기에 자신만의 방식으로 성장하며 그러려면 타인에게든 자신에게든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강요받는 환경이 아닌 나를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있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실험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다. 내가 정의하는 좋은 조언이란 상대가 늘 알고 있었지만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했던 것을 말로 정리해 주는 것이다. 늘 옳은 사람은 없다.
자기가 늘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만나면 머릿속에 비상벨이 울려야 마땅하다. 늘 옳은 사람은 우리를 어떻게든 늘 틀린 사람으로 만들며 유쾌하지 않은 상황을 만든다. 당신은 지금 모습 그대로도 괜찮은 사람이다. 우리는 자기를 너무 몰아세우는 경향이 있다. 물론 우리는 모두 실수를 하지만 실수가 곧 나인 것은 아니다. 실수에서 배워야 또 새로운 실수를 할 수 있다. 내가 원하고 필요로 한다고 생각했던 꿈을 막상 이루고 나니 실수였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도 있다. 그러면 실수를 바로잡고 교훈을 얻은 다음 또 다른 결정을 내리고 시간이 지나 문제가 생기면 또다시 조정을 거치면 된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니 그때까지는 계속 희망을 품고 시도하고 실험할 수 있다. 마치 검은 모자를 쓰고 의사봉을 두드리는 판사처럼 자신에 관해 확정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은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판단을 보류하는 것은 항상 좋은 생각이다. 서구 사회에서는 독립적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믿음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나는 진정으로 독립적인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삶의 거의 모든 면을 타인에게 의지한다. 작물을 수확하고 가게에 들여놓는 것부터 집을 짓고 수도를 공급하는 것까지 모두 타인의 도움을 받고 있다. 완전한 독립이 가능하다는 생각은 잘못된 관념이다. 우리에게 식수를 공급해 줄 사람이 필요하듯 함께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리 완전히 발달한 상태로 태어나지 않는다. 우리는 최초의 양육자와 맺는 관계 속에서 발달한다. 어떻게 양육됐는지를 바탕으로 자아감과 정체성, 욕구, 성격 특성이 형성된다. 정신분석가이자 소아과 의사였던 도널드 위니컷은 아기라는 존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아기와 엄마가 있을 뿐이라고 했다. 인간은 더 넓은 세상에 속해 있다고 느끼기 위해 평생 연결이 필요한 존재라는 뜻이다. 연결은 대개 사람과의 연결을 말하나 생각, 공간, 사물과도 연결될 수 있다. 과거의 나에게 심리치료를 받았던 내담자들을 돌이켜보면 이들이 호소한 문제의 근본 원인은 거의 늘 관계의 뿌리를 두고 있었다. 과거의 관계가 그들의 신념체계나 자신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쳤거나 또는 타인과의 관계에 갇혀 있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은 인생에 남은 가장 중요한 것이 관계라고 말할 것이며 이것은 보통 타인과 맺는 관계를 말한다. 타인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것은 인간다움의 일부다. 우리는 무언가에 속해 있다고 느끼고 싶어 한다. 우리가 휴대폰에 중독되는 이유 중 하나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유일한 연결 방식이 화면을 통한 것이라면 우울해질 가능성이 있다. 우리에게는 상대와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더 적극적인 소통 방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연결이 부족하면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 우리는 우리 삶에서 기분을 좋게 해주는 사람들이 곁에 있어야 하고 현재 내가 인식하는 나의 모습을 지지하며 정체성을 확인해주는 사람들도 있어야 한다. 연결은 사람들이 나를 비추는 거울과 같기 때문에 중요하다. 하지만 연결이 과도해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다.
몸 밖으로 나와 있는 고리가 없으면 아무도 나와 연결될 수 없고 나 또한 누구와도 연결될 수 없어 고립감과 외로움을 느낀다. 하지만 모든 고리가 나와 있으면 모든 사람과 모든 사물에 늘 연결되어 있어 각각의 연결이 지니는 의미나 중요성이 사라지고 만다. 모든 것과 연결된다면 결국 무엇과도 연결될 수 없다. 주위가 매우 산만한 사람을 다들 만나봤을 것이다. 상대에게 온전히 집중한다는 느낌을 전혀 주지 않아서 제대로 이해하거나 소통하기 어렵다. 이를 조증 행동이라고 한다. 사람들과 연결되려면 용기를 내어 마음을 열고 속내를 털어놓을 수 있어야 하며 다른 사람이 같은 행동을 할 때 지지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진정으로 이해받고 이해하기 위해서 나와 상대가 같을 필요는 없다. 심지어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나를 솔직하게 내보이며 내가 자신과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어떻게 대응하고 느끼고 생각하는지 나누려는 의지는 필요하다. 그 결과 상대에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도 마음을 열어놓아야 한다. 다른 사람과 진정으로 소통하려면 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모습이나 상대가 원한다고 생각하는 모습이 아닌 진짜 내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상대를 불편하게 할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다면 나 자신을 알릴 기회를 스스로 박탈하는 것과 같다. 나를 알리려면 나를 드러내야 하며 숨어 있어서는 나를 절대 드러낼 수 없다. 지혜를 기르고 관계를 키우는 방법 중 하나는 말하기 전에 모든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순간에 떠오르는 생각을 말하며 대화를 통해 알아나가는 것이다. 즉, 모든 생각을 여과하지 말라는 뜻이다. 자연스럽게 나오는 대로 말해보라. 자기 모습대로 살고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확신할 수 없다는 사실에 익숙해져라. 용기를 내어 마음을 나누라. 이것은 모험이다. 하지만 감수할 만한 모험이다. 상대가 나에게 어떻게 반응할지 안다고 가정하고 머릿속으로만 관계를 맺는다면 정말로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내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사람들과 주고받는 대화다. 고립되어 지내다 보면 사람을 경계하고 불신하게 된다. 인간은 무리를 이루어 사는 동물이며 무리 동물은 집단에서 떨어져 나와 고립됐다가 다시 집단에 합류하면 중심부로 뛰어들지 않는다. 주변부에 머물며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 상대적으로 고립된 상태를 유지한다. 이것은 쥐와 초파리를 대상으로 한 실험 결과지만 인간도 크게 다르지 않다. 두려움과 불신감이 들 때 할 수 있는 행동은 두 가지다. 감정에 지배당하며 숨어 지내거나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다. 내가 늘 말하듯 이왕 하는 상상이라면 기분 좋은 상상을 해라. 어떤 상상을 믿도록 자신을 훈련했는지는 사람들과 있을 때 당신이 내뿜는 기운과 상대가 당신에게 받는 느낌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른 사람을 두고 하는 억측은 모두 자기 충족적 예언이 될 수 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들어서며 아무도 날 좋아하지 않아. 아무도 나와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아. 인간관계는 부질없어 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생각이 신체의 언어에
어떻게 나타나겠는가? 당신에게서 어떤 분위기가 풍기겠는가? 이번엔 대신 다들 흥미롭고 매력적인 사람들이고 나를 만나서 반가워하고 있어. 나는 흥미롭고 가치 있고 매력적인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다고 해보자. 이런 생각은 당신이 풍기는 분위기에 어떻게 나타날까? 당신은 말붙이기 더 쉽고 더 친절하며 더 공감 가는 사람이 될 것이다. 우리의 과제는 대부분 사람이 지닌 선한 본성에 관한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며 그중 일부는 좋은 사람이며 재밌고 흥미로울 수 있다. 인간관계를 머릿속으로만 맺는 습관이 들면 상대의 의도와 생각, 감정을 가장 나쁜 쪽으로 상상하게 된다. 우리는 이런 상상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고 자신을 못살게 굴며 상대를 탓한다. 우리는 이런 행동을 멈출 수 있다. 본능이 아닌 이성을 따를 수 있다. 한 번뿐인 인생, 초파리처럼 살지 말자. 우리는 익숙함을 진리로 착각할 때가 많다. 특정 방식으로 생각하거나 느끼는 것이 익숙하다고 해서 그 방식이 옳은 것은 아니다. 세상에 사람을 만날 기회는 많지만 사람들은 심리 상태도, 인간관계를 대하는 태도도, 관계에서 원하는 것도 저마다 다르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 판단은 접어두라. 사람들은 남을 쉽게 판단하는 사람을 멀리서도 알아본다. 사람을 틀에 가두어 생각하는 것을 피하라. 심리학자 베리 슈워츠는 사람들의 성향이 최선 추구자와 만족 추구자로 나뉜다는 것을 발견했다. 최선 추구자는 완벽한 것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고 만족 추구자는 이 정도면 된다라는 태도를 가진다. 둘 중 대체로 더 행복한 사람은 바로 만족 추구자다. 최선을 추구하는 경향은 나를 방해하는 존재이지 친구가 아니다. 중요하게 기억할 것은 사람은 장래성이나 외모만이 다가 아니라는 점이다. 사람은 영혼을 지닌 존재다. 행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취미를 즐기고 친구를 사귀는 방법을 알고 타인과 소통할 수 있는 것은 매우 많은 인정을 받을 가치가 있다.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는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일에서 잘 드러난다. 외적 조건만으로 상대가 어떤 사람이며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확히 알 수 없다. 하지만 상대와 있을 때 어떤 기분이 드는지 보면 그 사람을 좋아하는지 아닌지 알 수 있다. 우리는 상대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신이 없을 때는 집착하다가 상대가 마침내 긍정적인 관심을 보이면 희열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 반면 긍정적인 관심만 받을 때는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쉽다. 대개 이런 자극적인 사랑에 중독된 사람들은 담배나 술을 끊기로 결심한 사람들을 연상시킨다. 중독자에게는 보통 두 가지 면이 있다. 중독이 나쁘다는 것을 아는 분별 있는 면과 아무 생각 없이 담배나 술, 마약 혹은 애인을 찾는 충동적인 면이 공존한다. 담배에 중독된 사람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알면서도 담배에 또 불을 붙인다. 의사결정 과정 없이 그냥 피우고 보는 것이다.
술에 중독된 사람은 첫 잔이나 두 번째 잔을 마실 때 들었던 기분을 떠올리며 술을 마시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진다. 다음날 아침에 들 기분이나 일단 마시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다는 사실을 오래 생각하지 않고 좋은 부분만 기억하며 인생을 좀먹는 불행과 널뛰는 감정을 애써 외면한다. 태어날 때부터 자기애나 자만심이 넘치는 사람은 없으며 성장 과정에서 이런 성격적 특성을 습득한다. 대부분은 어린 시절에 자신이나 가족이 우월한 존재로 대우받았거나 반대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취급받아서 보상 심리가 생긴 결과다. 나르시시스트는 자기를 최고나 제일로 여기며 특별한 대접을 받고 싶어 한다. 자기 이미지에 지나치게 투자하는 것은 나르시시즘의 징후다. 오늘날 나르시시즘은 우리 사회의 표준이 됐다. 물질적으로 급성장하는 것이 진보의 척도가 됐고 지혜보다 부가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존엄보다 악명이 선망받는다. 정치인도 제도도 문화도 나르시시즘에 젖어 있다. 우리는 이미지를 지나치게 중시하느라 진실은 뒷전인 문화 속에 살고 있다. 내 아이, 내 친구, 내가 이룬 것이 자랑스러울 수는 있다. 다만 내 사람이나 내 성취가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버릇을 들여서는 안 된다. 그때부터는 건강한 자부심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병적인 자만심이 된다. 내려놓음은 지나친 자만심이나 자기애의 해독제다. 정신과 의사 로널드 랭이 만든 대화 공포증이라는 용어가 있다. 진정한 대화를 두려워한다는 말인데, 다시 말해 타인에게 영향을 받거나 감화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뜻이다. 내려놓는 것은 이 두려움을 놓아버리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화의 통제권을 내려놓는 것은 상대를 조종하려 하지 않고 상대의 영향을 잘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상대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모르면서도 자신의 일부를 내보이는 것이다. 경계를 늦추고 자기를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남들이 내가 바라는 대로 나를 봐주지 않는다는 어쩔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나를 이러저러한 사람으로 봐달라고 요구하지 않는 것이며 상대가 말하고 있을 때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에 집중하지 않는 것이다. 결국 내려놓음은 상대의 말이 나에게 영향을 주고 나를 변화시킬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마음을 여는 것이다. 대화에 자신을 내맡긴다면 어떤 결과에도 마음이 열려 있으므로 대화가 어디로 이어질지 알 수 없다. 내려놓음은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따르는 것은 개개인보다 더 큰 무언가가 될 기회를 자신에게 주는 것이다. 이것은 더 강한 사람에게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성장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경직된 태도를 내려놓는 것이다. 물론 내려놓는 행위에는 위험이 따른다. 상어에게 자신을 내맡긴다면 상어 밥이 되고 말 것이다. 하지만 자기를 과감히 내려놓지 않는다면 타인과 연결되지 못하고 더 넓은 세상에 충분히 기여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 타인과의 연결은 인간의 근본적 욕구이지만 자신만의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야 내가 즐기는 것에서 자기감을 얻을 수 있다.
우리는 누구도 고정된 존재가 아니며 인간은 유연하며 변화무쌍한 존재다. 성인간의 건강한 관계란 관계 밖에서 충족감을 찾도록 서로 지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상대가 원한다고 생각하는 모습에 맞추느라 나를 잃어버리면 외롭고 우울한 감정이 찾아올 수 있다. 우리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모습이 아닌 자신의 진짜 모습으로 대부분 시간을 보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지지받지 못하고 고립되고 단절된 느낌을 받을 위험이 있다. 우정이나 일, 다른 관심사 등 삶의 다른 영역을 돌아보고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진정으로 알아갈 기회가 있었는지 생각해보라. 다른 사람에게 통제당할 때 우리는 정서적 건강이 무너지며 관계에 갇힌 느낌을 받게 된다. 내가 가장 많이 보는 사람은 나를 비추는 거울 같은 존재가 되는데 그 사람이 보여주는 이미지가 왜곡되어 있다면 자신감과 행복감은 더욱더 무너진다. 기억하라. 당신은 그저 다른 사람의 요구를 들어주고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다. 당신은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으며 당신 자신 또한 돌볼 권리가 있다. 우리는 단 한 사람이 아닌 더 많은 사람과 연결되어야 한다.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필요하며 더 넓은 세상이 필요하다. 절대 바뀌지 말라고 압박하거나 원치 않는 삶을 강요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그런 관계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타인, 그리고 자신과 더 나은 관계를 맺으려고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관계에서 문제나 다툼이 없을 수는 없다. 우리는 모두 현상을 다르게 인식하므로 어떤 관계에서든 갈등은 일어나기 마련이다. 아무리 비슷한 사람이라도 살아온 내력과 접근 방식은 저마다 다르다. 사람들은 같은 상황을 각기 다르게 경험할 것이며 서로 다르다고 해서 한 사람의 관점이 다른 사람의 관점보다 반드시 더 타당하거나 덜 타당하지는 않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면 사랑하는 사람이 더 자기 같기를, 즉, 더 자기처럼 반응하기를 바란다. 우리는 자기에게는 부족한 다른 사람의 자질을 원하거나 동경하는 경향이 있으면서도 위기가 닥치면 사람들이 자기처럼 행동하지 않는다고 화를 낸다. 누군가가 아프거나 곤경에 처해 있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해주고 싶은 유혹이 들 수 있다. 내가 말하는 대로만 하거나 보는 대로만 보면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믿는다. 이때 우리의 동기는 상대에게 너무 많은 감정을 느끼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대개 기인한다. 상대가 느끼는 무력감과 취약함, 고통과 좌절은 내 안에 있는 같은 감정을 건드릴 수 있다. 이런 힘든 감정을 함께 느끼고 싶지 않아서 대신 조언을 건네는 것이다. 하지만 원치 않는 조언을 받는 사람은 상대가 자신을 판단한다거나 밀어낸다는 느낌을 받기 쉽다.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가 있는 것은 상대이고 자기는 구경꾼일 뿐이라는 태도로 접근하는 사람이 많다. 자기가 제 감정에 얼마나 책임이 있는지 생각하기보다 상대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곱씹는 것을 더 편하게 느끼는 것이다. 상대에게 초점을 맞출 때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감정, 욕구에서 멀어지게 된다.
우리는 타인이 아닌 자신을 책임지고 있으므로 무언가가 바뀌기를 바란다면 자신을 바꿔야 할 책임이 있다. 다른 사람들은 그 변화에 반응할 수도 있고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이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타인을 바꿀 수는 없지만 반응하고 대응하는 방식을 바꿀 힘은 있으며 이 힘은 우리가 처한 상황을 바꿀 수 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타인이 아닌 자신뿐이므로 오래된 관계 패턴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자기 행동과 태도를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논쟁을 벌이는 중에는 나는 좋은 사람이고 상대는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기 쉬우며 이런 생각에 맞는 증거를 채택하게 된다. 이렇게 내가 옳다거나 심지어 나 혼자만 옳다고 느끼면 부정적인 렌즈를 통해 상대를 보게 되므로 상대는 영락없이 나쁜 사람이 되고 만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라는 식의 이러한 태도는 이혼을 진행 중인 부모, 의견 충돌을 겪는 동료, 가사 분담을 고민하는 부부, 관계가 틀어진 친구 등 다양한 상황과 관계에서 나타난다. 옳고 싶어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인간 행동이다. 틀리는 것에는 수치심과 비난, 죄책감이 따르며 이것은 우리가 모두 피하고 싶어 하는 감정이다. 하지만 옳고 싶은 마음과 자신이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은 해결책의 마음을 열기보다 갈등의 악순환에 갇히는 결과로 이어지기 쉽다. 원망은 쌓여가는데 두 사람 모두 변하지 않고 마냥 갇혀 있는 것이다. 어느 누구도 변하지 않으며 누구도 떠나지 않는다. 어느 현자가 말했듯이 옳은 사람이 되려면 혼자 살아야지 결혼해서 살 수는 없다. 나는 이 말이 모든 관계에 적용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스스로 옳다고 믿고 수많은 사람이 자신의 견해에 동의하리라는 것을 알면 독선적이고 우월한 태도를 보이기 매우 쉽다. 상대의 관점에서 현상을 보려고 노력해야 한다. 자신의 의견을 말할 때는 겸손한 자세를 취하면 역설적으로 자신감이 더 생길 수 있다. 이는 나의 주장을 너무 강요하는 듯한 인상을 주지 않는다. 갈등의 악순환에 갇혀 있다고 느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한 사람은 좋고 다른 사람은 나쁘다는 이분법적 사고를 내려놓는 것이다. 세상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낄 때 우리는 적이 필요하다. 통제감을 다시 느끼려고 탓할 사람을 찾는 것이다. 상대를 판단하지 않고 수용하고 이해하려 노력하면 어쩐지 손해보거나 굴복하는 느낌이 들 수 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한창 다투는 도중에 마치 새가 하늘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듯 상황을 멀찍이서 바라보자. 말다툼을 벌이고 있는 자신을 내려다보되 누구의 편도 들지 않아야 한다. 누가 옳거나 그른지 생각하지 말고 펼쳐지는 상황을 그저 지켜보자. 이렇게 어느 정도 거리감이 생기면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다. 나는 사람은 누구나 감정이 있으며 자신이 아는 유일한 방식으로 감정에 대처한다고 생각한다. 타인과 자신의 감정에 호기심을 가져보자. 왜 내가 상대의 감정을 고려해야 할까? 왜 다른 사람들은 내 감정을 신경 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하지만 늘 내가 먼저 바뀌어야 하는 이유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나뿐이기 때문이다. 장담할 수는 없지만 나의 행동이 바뀌면 상대의 행동이 따라 바뀔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같은 행동을 내가 했을 때를 기준으로 상대 행동을 해석하는 함정에 종종 빠지곤 한다. 다른 사람의 행동은 내가 했을 때와 다른 의미를 지닌다. 두 사람의 입장이 극단적으로 다를 때는 서로 어느 정도 양보하며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늘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이것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갈등은 사실보다는 각자가 느끼는 감정에서 비롯되는 일이 훨씬 많다. 생각은 우리가 믿고 싶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논리적이며 다툼을 논리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는 드물다. 반면 감정을 서로 이해하면 해결책에 이르기가 한결 더 쉽다. 논리로 이기려고 하는 대신 나와 상대의 감정에 귀 기울이며 서로 이해하려 하는 것이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다. 최선의 결과를 얻으려면 판단과 승리가 아닌 이해와 공감을 목표로 삼아라. 나는 옳고 상대는 틀렸다는 승패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의 관점을 이해하고 나의 관점을 전달할 기회로 의견 차이를 바라볼 수 있으면 더욱 좋다. 잘잘못은 제쳐두고 상대를 탓하거나 사과를 받으려 하는 대신 이해하려고 노력하라. 옳다는 것은 생각보다 그리 가치 있지 않다. 사실과 논리로 논쟁을 이기려고 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으며 해로운 싸움으로 몰아넣는다. 인간의 뇌는 하나뿐이지만 동물적인 뇌와 이성적인 뇌라는 두 개의 뇌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양옆을 살피지 않고 차도에 발을 내디뎠다가 버스에 치일 뻔한 긴급 상황에서 우리를 보도 위로 급히 뛰어오르게 하는 것은 동물적인 뇌다. 동물적인 뇌가 필요한 것은 이처럼 생각하기 전에 행동해야 할 때가 있기 때문이다. 어린아이 때까지는 동물적인 뇌를 주로 쓰다가 자라면서 동물적인 뇌를 써야 할 때와 이성적인 뇌를 써야 할 때를 배운다. 하지만 때로는 동물적인 뇌에 압도당해 생존을 위해 긴급하게 행동해야 할 때와 좀 더 신중하게 대응해야 할 때를 혼동하기도 한다. 우리는 인간이고 인간은 실수를 한다. 그것이 우리가 배우는 방식이다. 어른도 때론 부적절하게 동물적인 뇌에 사로잡히곤 한다. 충동을 조절하는 법을 배우는 일이 누구에게나 쉽지는 않다. 관건은 좌절감을 견디고 유연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고 타인의 관점에서 현상을 바라보고 느끼는 법을 익히는 데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다. 이런 기술을 성장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인이 되어서 배워야 하는 사람도 있다.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불화를 회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상대의 말을 경청하고 이해하며 이해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인생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단 하나, 바로 변화뿐이다. 인생이 어떤 굴곡진 궤도를 그리든 간에 변화는 예외 없는 단 하나의 보편 법칙이다. 정신이 건강한 사람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끊임없이 일어나는 변화에 맞춰 적응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변화를 받아들이거나 실행하는 일이 마냥 쉬운 것은 아니다. 사람들이 보내오는 메일을 보면 남들이 얼마나 못된 행동을 하는지, 그래서 자기 삶이 얼마나 고달픈지 토로하며 이 끔찍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냐고 묻는 사연이 많다. 나의 답변을 받아본 사연자들은 대개 실망한다. 상황이 달라지기를 바라면 자기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나는 자신이 왜 그런 기분을 느끼고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지 어느 정도는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한다. 자기 인식에 좋은 예는 잠시 시간을 내어 호흡에 집중하는 것이다. 내가 어떻게 숨을 쉬고 있는지 의식하다 보면 숨을 천천히 쉬게 되고 숨을 천천히 쉬다 보면 마음이 한결 평온해진다. 내 몸과 내 생각과 내 신념 체계를 어떻게 다스리고 있는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며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 깨닫기 전까지는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무언가 달라지기를 바랄 때 변화가 외부에서 일어나기를 원하는 경향이 있다. 백마탄 왕자가 나타나거나 복권에 당첨되거나 배우자나 애인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기를 바란다. 사람들이 인생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 놓였을 때 세상 일에 어떻게 대응할지 선택할 권리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들의 눈에는 자기가 하거나 하지 않은 행동과 그로 인한 결과에 책임질 생각은 없이 이런저런 일이 그냥 일어난 것처럼 보일 것이다. 인생의 뒷좌석에 갇혀서 운전자가 자기를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 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꼴이다. 물론 좋은 일이 그냥 일어날 때도 있다. 운이 분명 도움이 되는 것은 맞다. 하지만 운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 특정 경험 때문에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과거의 경험 때문에 경계심이 극도로 높아지면 모든 상황을 자신에 관한 것으로 생각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면 타인과 자기의 삶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강화될 수 있다. 피해자 모두를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는 주변에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도 소용이 없는 이유를 나열하며 도와주려는 사람을 혼란스럽거나 답답하게 하는 것이다. 피해자가 되는 것에는 이점이 없지만 피해자 역할에 갇혀 있는 것에는 이점이 있다. 이를테면 자기 삶에 일어나는 일에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고 나쁜 것은 모두 다른 사람의 행동 탓으로 돌릴 수 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행동에는 책임이 없지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는 책임이 있다는 점을 기억할 수 있다. 나의 대응과 우선순위, 나의 신념 체계를 바꿀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강제 수용소에 있었던 오스트리아 정신의학자 빅터 프랭클은 가장 무력한 때에도 정신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지 통제할 힘은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간수들이 머릿속을 침범하게 내버려두는 대신 자기 삶의 의미를 찾고 어떤 생각을 들일지 통제할 힘이 있었다. 제 감정이나 제 삶에 발생한 일을 남 탓으로만 돌리고 나빴던 운을 계속 탓한다면 자신의 어떤 행동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지 직면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에 마음을 계속 닫고 있는 것과 같다. 우리는 바꿀 수 없는 대상이 뜻대로 따라주지 않는다고 실망하는 대신 계속 배우고 적응하며 삶의 부침을 헤쳐나가야 한다. 동기부여 연사인 에드 포먼의 말처럼 늘 해왔던 대로만 하면 늘 얻었던 결과만 얻게 된다. 습관을 바꾸려면 자각과 의지가 필요하다.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에서 빠져나오는 간단한 해결책은 나의 행동과 신념 체계에 책임을 지는 것이다. 나의 행동 패턴을 인식하고 이 패턴이 과거 경험에서 비롯된 대응인지 파악한 뒤에 현재 상황에 대응하기 시작하라. 내가 필요로 하고 원하는 것을 추구하려면 내가 무엇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지 이해하고 나 자신과 내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 변화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자유를 줄 수도 있다. 우리는 대개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이나 문화의 영향을 받아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는 일련의 견고한 지침들을 받아들인다.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고, 대학교에 가야 하고, 경쟁력 있는 분야에서 일해야 하고, 정상까지 올라가야 한다는 등 외부에서 주입된 온갖 메시지를 내면화하고 당연시한다. 다수에게는 이 길이 맞는 길일 수도 있으나 모두에게 맞는 길은 절대 아니다. 무언가가 또는 누군가가 인생의 운전대를 훔쳐갔으니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운전대를 되찾아오는 것이다. 어쩌면 우리는 경제적 이유 때문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스러워서 만족스럽지 않은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내면화한 의무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기대되는 일을 하는 것이다.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것과 필요로 하는 것, 그리고 해야 하는 것을 남의 말을 듣고 결정하는 습관이 있다.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일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해서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현재 상황이 불만족스럽지만 무엇을 바꾸고 싶은지 갈피를 잡지 못하겠다면 당장 알아야 한다고 부담을 느끼는 대신 다음 연습을 해보자. 몰입과 흥미라는 말을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는가? 이번엔 보람이나 성취감 같은 단어를 생각해보자. 무엇이 떠오르는가? 이 단어들을 옮겨 적고 생각해보며 무엇이 떠오르는지 살펴보자. 어떤 아이디어도 거부하지 말자. 그렇지 않으면 아이디어가 겁을 먹고 도망갈지도 모른다. 그런 다음 기록한 내용을 다시 살펴보며 무엇이 마음에 와닿는지 확인한다. 이 연습을 할 때는 자신의 감정에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느낄 수 없다면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다면 어떻게 그것을 목표로 삼을 수 있겠는가? 인생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알려면 내가 느끼는 감정을 파악해야 한다. 감정을 이해하면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할 수 있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면 그것을 추구할 수 있다. 사람 일이 어떻게 풀릴지는 절대 알 수 없다. 그러니 충분히 시도하며 새로운 것을 발견해 나간다면 삶이 하나의 크고 신나는 모험이 되리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다. 성인이 됐다고 해서 발달이 멈추는 것은 아니다. 뇌는 가소성이 있으므로 우리는 변화할 수 있다.
내가 평소에 하는 행동을 알아차리고 원래 보였을 반응을 자제하고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려고 노력하며 새로운 습관을 기른다면 뇌를 변화시킬 수 있다. 지각이 잦은 사람은 시간을 지키기로 결심할 때에야 비로소 변화한다. 이 결심은 의식적이어야만 한다. 시간을 지켜보겠다고 건성으로 노력할 뿐이라면 달라질 것은 없다. 프리츠 펄스와 로라 펄스가 창안한 게슈탈트 심리치료라는 기법이 있다. 흔히 쓰이는 게슈탈트 치료적 개입은 의자 2개를 꺼내는 것부터 시작된다. 한 의자에는 내담자인 당신이 앉고 다른 의자는 당신이 해소되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는 인물의 몫으로 비워둔다. 그리고 바보처럼 들리겠지만 자리에 없는 상대를 상징하는 의자를 향해 하고 싶은 말을 전부 소리내어 말한다. 그런 다음 비어있던 의자로 옮겨 앉아 그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이 할 법한 대답을 상상하며 당신이 앉아있던 빈 의자를 향해 대답한다. 애도 중인 사람이라면 눈물을 흘리며 마음을 정화할 수 있고 크나큰 슬픔에 갇혀있다는 느낌을 받는 사람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유감이지만 감정은 극복되는 것이 아니다. 감정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상실의 슬픔과 맺고 있는 관계를 바꾸는 것이다. 슬픔은 밀어내면 다시 더 거세게 밀려온다. 기꺼이 받아들이고 돌보고 친절하게 대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을 거두어 들인다면 슬픔이 사라지지는 않아도 견디기 쉬워질 것이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내면의 관찰자를 키우고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안하거나 눈코 뜰 새 없이 바쁠 때는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는 일이 최우선 순위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래야 하는 이유는 감정이 자동차 계기판에 들어온 불빛과 같기 때문이다. 주유, 경고등의 전구를 빼버리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생각할 사람은 없듯 감정은 억누르기보다 관찰할 필요가 있다. 감정은 우리가 쉬고 놀고 사람들과 소통해야 할 때를 알려주기 위해 존재한다. 감정을 무시하면 더 크게 소리치며 기분을 더욱 나쁘게 만들 것이다. 감정을 무시하고 고려하지 않는 것은 반란이 일어날 위험을 무릅쓰는 것과 같다. 감정은 직원과 같아서 무시하거나 억압하면 저항할 수 있다. 감정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듣고 감정이 보고한 내용을 고려해 결정을 내리며 감정을 좋은 방향으로 활용하라. 감정을 무시하지도 감정에 지배당하지도 말자. 머리와 가슴의 의견을 모두 듣고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다. 감정이 올라오기 시작할 때를 알아차리고 감정에 귀 기울인 다음에야 행동을 취하라는 것이다. 감정을 관찰하면 내가 곧 그 감정이 되어버릴 위험이 줄어든다. 나는 무서워 라는 말은 나라는 사람 전체를 정의하지만 나는 무서움을 느껴 라는 말에서는 뒤로 물러나 지켜보고 있는 나의 한 부분이 드러난다. 이러한 내면의 관찰자가 있다면 감정에 그저 반응하는 대신 감정을 고려해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감정을 관찰하되 내가 곧 그 감정이 되지는 말자. 감정을 관찰할 수 있도록 중립적인 부분을 조금이라도 유지하자.
내가 느끼는 불만의 원인을 자신 안에서 찾기보다는 외부의 대상 탓으로 돌리는 것이 훨씬 쉬운 일이다. 1960년대에 중증 뇌전증을 억제하는 몇 안 되는 방법의 하나는 뇌의 좌반구와 우반구 사이에 있는 신경 경로들을 절단하는 것이었다. 신경과학자 로저 스페리는 여기서 더 나아가 좌뇌와 우뇌가 소통하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몇 가지 실험을 시행했다. 연구팀이 밝혀낸 것은 인간은 자신이 느끼는 감정의 이유를 늘 만들어내며 그 이유는 순전히 엉터리일 때가 많다는 점이었다. 우리는 감정을 두고 완전히 지어낸 이야기와 이유를 엮어낸다. 연구팀이 피험자들의 오른쪽 눈을 가리고 왼쪽 시야, 즉 우뇌의 시야에만 걸으세요 라는 지시어를 띄웠을 때 피험자들은 일어나서 걷기 시작했다. 그런데 왜 걸었는지 묻자 예외 없이 이유를 내놓았다. 피험자들이 한 대답은 모르겠다. 그러고 싶은 충동이 들었다. 실험자들이 지시어를 보여줬다 같은 말이 아니었다. 그런 상황에서 인간은 반사적으로 서사를 만들어낸다. 피험자들은 콜라를 가지러 가야 했다 라거나 몸이 좀 뻐근해서 걸어 다녀야 했다 같은 말을 하곤 했다. 즉, 의미를 만들어내는 부분인 좌뇌가 감정을 느끼는 부분인 우뇌와 차단된 상태에서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이다. 양쪽 뇌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도 우리는 자신이 왜 그런 감정을 느끼고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유를 만들어낸다. 뇌가 이유를 찾아내지 못하면 가장 가까운 대상이나 사람을 보고 자신이 불행한 이유라고 단정하는 일도 드물지 않다. 감정을 정당화하는 생각과 이유를 떠올리지 않고 감정만을 느끼기가 어려운 것이다. 심리치료사로서의 경험에 따르면 서사에 감정이 많이 실려 있을수록 그 서사가 진짜 이유일 가능성은 작다. 생각해보면 사람들은 사실을 이야기할 때는 감정적으로 중립적인 태도를 보인다. 반면 사실이라고 믿고 싶지만 개인적인 생각일 뿐인 의견에 상대가 이의를 제기하면 감정이 격해져서 발끈하고 나서게 된다. 생각을 관찰하는 일에 익숙해지면 내가 감정을 경험하는 방식이 더 명확히 이해될 것이며 감정과 감정을 두고 엮어낸 이유를 분리할 수 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에 늘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생기는 공허감을 견딜 수 없다면 더 나은 이야기를 생각해보자. 나 자신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내가 관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낙관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보자. 머릿속에 끼어드는 생각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내가 곧 그 생각이 되는 대신 그저 지켜볼 수 있으며 그러면 대개 더 만족스러운 삶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 우리가 인생에서 결정을 내리는 기준은 크게 두 가지다. 내면에서 느끼는 감정과 그와 반대로 자신과 타인에게 외적으로 어떻게 보이는지다. 이 두 가지 요인을 내적 기준과 외적 기준이라고 부른다. 이 둘은 때로 상충하기도 한다. 충족감을 찾으려면 단순히 외적으로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내면의 감정을 더 많이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내적 기준, 즉 내가 느끼는 기분을 더 고려하고 외적 기준, 즉
남에게 비치는 모습을 덜 고려하는 법을 배우라. 외적인 대상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전부 나쁘다는 말은 아니다. 타인에게 어떻게 비치는지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신만을 만족시키려 한다면 우리가 속한 문화에 적응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말해 우리가 내리는 결정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보다는 자신이 느끼는 감정에 더 바탕을 두어야 한다.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청장년층보다 노년층이 대체로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한다. 삶의 끝자락에 가까워지기 시작하면 앞날에 관한 고민이 너무 많던 젊은 시절처럼 미래에 많이 집중하지 않으므로 만족감을 더 느낀다. 남은 날이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현재를 살며 하루하루 최대한 활용하려 한다. 이것은 이미 일어난 일 또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보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며 살라는 우리 모두를 위한 교훈이다. 심리치료사 수련을 받을 때 사람들이 자주 하던 말이 있다. 한 발은 과거에, 한 발은 미래에 걸치고 있다면 현재에 오줌을 싸고 있는 것과 같다. 20세기 최고의 바이올린 거장 에후디 메뉴이는 이렇게 말했다. 정말 하고 싶고 좋아하는 일이라면 날마다 해야 한다. 마치 새에게 나는 것이 쉽고 자연스러운 일이든 말이다. 아, 오늘은 피곤해서 날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새를 상상할 수 있겠는가? 나의 욕구가 내적 기준에서 왔는지 외적 기준에서 왔는지 관심 있게 들여다보자. 방대한 데이터에 따르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인간관계에서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신체적으로도 훨씬 더 건강하다는 것이다. 사람들과 친밀히 교류하면 더 오래 살고 자족감을 얻는 데 도움이 된다. 몸을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계를 돌보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자기 돌봄의 형태다. 우리는 누구나 살면서 관계의 실패를 경험한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을 비난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실패에서 배우며 다시 시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직업적으로 성공하고 물건과 돈을 모으는 것이 곧 행복이라고 세뇌하는 미디어와 광고 회사의 메시지에 넘어가고 있다. 나도 가끔은 완벽한 아일랜드 식탁만 하나 있었어도 같은 생각을 할 때가 있다. 나를 행복하거나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세련되고 현대적인 주방이 아니라 주방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말이다. 우리는 가족과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관계를 더 돈독히 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우리가 자신과 맺는 관계는 타인과 맺는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타인에 관해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결국 자신의 선택과 행동을 책임져야 할 사람은 나 자신이다. 우리가 정말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자신뿐이다. 내가 이 책을 읽었으면 했던 사람은 바로 당신이다.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늘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과 맺는 관계다. 즉, 자기 몸을 어떻게 돌볼지, 자기와 어떤 대화를 할지 결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할지 선택할 수 있고 그 순간에 어떻게 반응할지 또는
어떻게 고심해서 대응할지 선택할 수 있다. 자기 인식과 삶에 대처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은 온종일 자기 성찰에 몰두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중요한 것은 내가 느끼는 감정과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책임을 지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계속해서 성장하는 존재다. 지금까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책을 읽었으면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5개쯤 있다면 그 중에 인간관계가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사람은 인간관계를 잘 맺고 잘 유지하고 잘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학교에서 배우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나 형제 자매와의 관계를 통해서 혹은 동네 친구나 학교 친구를 통해서 배우고 익힐 따름입니다. 어쩌면 인간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원칙이 몇 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동감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별도의 학교 교육이나 사회 교육이 없는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오래전에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 라는 제목의 베스트셀러가 있었습니다. 제목이 정말 신선했는데 저는 그 책의 우리말 제목이 원서 제목과는 전혀 다른 한국산 제목일 거라고 추측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책은 원서 제목을 그대로 직역한 것이었습니다. 유치원에서 배우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실수하거나 잘못했을 때 미안하다고 사과하기, 고마운 일이 있을 때 고맙다고 인사하기, 내 욕심만 차리지 않고 차례로 줄 서서 기다리기, 친구를 때리거나 괴롭히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기 등입니다. 이것은 유치원생도 알고 있는 상식이지만 모든 사람이 지키지는 않습니다. 전에 어떤 신문에서 노숙자들을 위해 밥집을 운영하는 수녀님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자가 그 수녀님을 취재하던 도중 그 수녀님이 새치기를 하는 사람의 등짝을 후려치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왜 그 사람을 그렇게 때리셨냐고 물어보자 수녀님은 못된 짓을 하는 못된 놈은 야단쳐야 한다라는 내용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치기 하는 사람에게 가차없이 엄청난 욕설을 퍼붓는다는 베스트셀러 Say No 가르침의 저자 이야기도 생각났지요.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이 배워야 하는 상식과 매너가 없는 사람들도 세상에는 참 많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고 자기 이익만 챙기려는 사람들, 잘못을 해도 사과할 줄 모르고 누가 도와줘도 고맙다고 말할 줄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저는 정말 못 배운 사람들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으로서 정말 배워야 하는 기초적인 것들을 못 배운 사람들이죠. 그러한 기초 상식과 비교하면 오늘 소개한 책에서 말씀드리는 방법들은 훨씬 더 고급스러운 인간관계 원칙과 스킬입니다. 그런데 책 한 권 읽고 강의 한 번 듣는다고 해서 사람이 쉽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스스로 변하려고 마음을 먹고 결단하고 여러 번의 실패를 거치더라도 꾸준하게 시도하고 노력해서 훈련할 때만 변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변하기 어려운 것은 바로 그 지점 때문입니다. 저는 가끔 신문을 보며 생각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람으로 대우하고 대접하는 일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일이 왜 어떤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까? 정말로 인간다운 인간이란 어떤 인간을 가리키는 것일까?
태어나자마자 본능대로 살아가는 동물과 달리 인간은 상당히 가변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은 동물 같은 인간, 즉 짐승 같은 인간으로 살아가고 또 어떤 인간은 짐승 같은 수준을 넘어서서 인간다운 인간으로 살아가고 또 어떤 인간은 인간다움을 넘어서는 더 뛰어난 인간다움을 추구하고 성취하며 살아갑니다. 크게 4가지 등급으로 나눠보면 1등급은 짐승보다 못한 사람, 2등급은 짐승 같은 사람, 3등급은 인간다운 사람, 그리고 마지막 4등급은 인간보다 더 뛰어난 인간다움을 창조한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의 이 세계는 1등급과 2등급 사이를 오가고 있다고 느낍니다. 저는 당신께서 오늘 소개한 이 책을 꼭 한번 구입해서 읽어보시고 자신의 삶에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와 당신께서 하루를 살더라도 인간다운 인간으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